아빠, 비 오는데 너무 추워. 나 이제 분유 쌀 돈도 없단 말이야. 폭우가 쏟아지는 아들의 무덤. 앞에서 들려온 이 한마디. 재벌 회장 부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죽은 아들의 비석을 붙잡고 아빠라 부르며 오열하는 낡은 우비를 입은 낯선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의 주머니에서 나온 꼬깃꼬깃한 차용증 한 장. 아버지 몰래 현금을 빌립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아이들은 살려야 합니다. 죽은 아들이 목숨 걸고 숨겨왔던 충격적인 비밀과 빗속에 버려진 아이들의 운명. 이 만남이 한 재벌가의 운명을 어떻게 뒤집어 놓을까요? 별빛 달빛 사연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지는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빗줄기가 자동차 앞유리를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죠.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태성그룹 박진철 회장의 행렬이었습니다. 차가 멈추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우산을 펼쳐들고 뒷좌석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기도 전에 박진철이 먼저 문을 벌컥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황급히 박진철의 머리 위로 우산을 씌우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비바람이 너무 거셉니다. 잠시만 대기하시면 저희가 천막이라도. 박진철이 김 실장의 손에 들린 우산을 거칠게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다들 저리 꺼지라고 해. 오늘 같은 날까지 너희들 득실거리는 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김 실장이 빗물에 젖은 안경을 고쳤으며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사모님 건강도 좋지 않으신데 수행원 없이 올라가시는 건 무리입니다. 박진철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아들 보러 가는 길이야. 남의 손 빌려서 유세 떨고 싶지 않아. 입구에서 다들 대기해. 따라오면 그 자리에서 해고야. 서슬 퍼런 박진철의 호통에 수행원들은 감히 대꾸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진철은 다시 차 안으로 몸을 숙여 반대편에 앉아있던 아내 윤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서영은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의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 하나뿐인 아들 민준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그녀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윤기 흐르던 검은 머리에는 하얗게 서리가 내렸고 생기 넘치던 볼은 해골처럼 움푹 패여 있었죠. 박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내립시다. 민준이 보러 가야지. 윤서영은 대답 없이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철이 내민 손을 잡고 차 밖으로 나온 윤서영의 다리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휠체어를 타자는 의사의 권유도 마다하고 그녀는 앙상한 손으로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박진철은 직접 큰 검은 우산을 펼쳐 아내의 머리 위로 씌웠습니다. 정작 자신의 왼쪽 어깨는 빗물에 흠뻑 젖어 들어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두 노부부는 서로를 의지한 채 진흙탕이 된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사정없이 휘감았습니다. 박진철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이, 지 애미 애비 오는 날인데 날씨 꼬라지하고는. 하늘도 무심하시지. 윤서영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빗소리에 묻힐 것만 같았습니다.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못나서. 우리 민준이 가는 길도 이렇게 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박진철이 우산을 고쳐 잡으며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그런 소리 말아요.
다 왔어. 저기만 돌면 바로 민준이 자리야. 아들의 묘는 추모공원 가장 높은 곳, 세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명당에 있었습니다. 살아서 그룹의 꼭대기에 오르라 가르쳤던 욕심이 죽어서도 아들을 높은 곳에 가둬둔 것 같아 박진철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묘역 입구의 계단을 오르던 박진철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아들의 묘소 앞에 낯선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진철이 걸음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야? 어떤 놈이 허락도 없이 남의 묘소에 들어와 있어? 거센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것은 자그마한 체구의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되었을까요? 몸에 맞지 않아 헐렁한 색이 다 바랜 노란 우비를 입은 아이가 묘비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관리인이나 동네 아이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젖은 구두로 흙바닥을 지니기며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이놈,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박진철이 호통을 치려던 찰나였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두 사람의 발을 바닥에 못 박힌 듯 멈춰 세웠습니다. 아빠 나왔어. 비 오는데 춥지 않아? 박진철과 윤서영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잘못 들은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분명 차가운 대리석 비석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비 오는 날 싫어하잖아. 옷 젖는 거 싫다고. 그래서 내가 우비 입고 왔어. 나 잘했지? 아이는 주머니에서 비닐로 꽁꽁 싸맨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지 않게 소중히 챙겨온 마른 수건과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아이는 수건으로 비에 젖은 비석의 민준 사진을 정성스레 닦아내고는 자신이 가져온 사진을 그 위에 올렸습니다. 박진철은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산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려 빗물이 윤서영의 어깨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이가 사진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거 봐. 쌍둥이도 잘 있어. 은지는 이제 이가 2개나 났다. 은우는 먹보라서 분유를 엄청 많이 먹어. 내가 아빠 약속대로 은지랑 은우 잘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 마. 윤서영의 손에서 지팡이가 툭 하고 진흙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여보, 당신도 들었죠? 지금 저 아이가. 윤서영이 박진철의 옷자락을 쥐어뜯듯 잡으며 물었습니다. 박진철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모범생으로 스캔들 하나 없이 살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아들에게 아이가, 그것도 셋이나 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요? 하지만 눈앞의 아이는 너무나 진지하게 그리고 슬프게 죽은 민준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비석에 뺨을 갖다 대며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빠, 나 사실 좀 힘들어. 아빠가 주고 간 생활비가 어제 다 떨어졌어. 아껴 쓴다고 썼는데 이제 분유 쌀 돈도 없는데 어떡해. 우르릉 천둥 소리가 쳤지만 아이는 동요하지 않고 비석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자꾸 나가라고 해. 무서워 죽겠어. 그래도 나 안 올 거야. 아빠가 그랬잖아. 우리가 가족이라고. 아빠가 꼭 지켜준다고 했잖아. 아이의 등 뒤로 처절한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그 모습에서 박진철은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사업 실패로 술에 취해 들어왔을 때 어린 민준이 자신의 등을 토닥이며 해주던 위로, 그 따뜻했던 온기가 저 아이에게서 느껴졌습니다. 윤서영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진흙탕에 신발이 빠져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가. 윤서영의 떨리는 부름에 아이가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앞머리 사이로 드러난 아이의 눈망울. 그 깊고 맑은 눈동자를 보는 순간 윤서영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장난치다 들켰을 때 짖던 그 맑고 겁먹은 눈동자가 죽은 아들과 판박이었습니다. 아이가 울먹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아빠한테 왜 왔어요? 윤서영은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앞이 핑 도는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네가 누구길래? 우리 민준이를 아빠라고. 윤서영은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을 뒤집으며 힘없이 바닥으로 허물어졌습니다. 여보. 박진철이 우산을 내던지고 쓰러지는 아내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흙탕물이 튀어 비싼 양복을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여보, 눈 좀 떠봐. 놀란 아이가 엉겁결에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옷은 낡다 못해 해져 있었고 손등은 텄으며 운동화는 구멍이나 빗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철은 품에 안긴 아내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아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박진철의 눈이 아이의 가슴팍에 달린 낡은 이름표에 꽂혔습니다. 김동수. 성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박진철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와 죽은 아들 사이에 자신들은 까맣게 몰랐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비밀이 지옥 같던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센 빗소리 사이로 윤서영의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진철은 빗물에 젖은 얼굴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는 동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내 아들을 어떻게 아는 거야? 동수는 대답 대신 비석을 등지고 섰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빠를 해코지라도 할까봐 지키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돌한 눈빛이 박진철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의 무덤 앞, 쓰러진 아내, 그리고 아들을 아빠라 부르는 낯선 고아 소년. 기막힌 인연의 서막은 그렇게 비바람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멀어져 갔습니다. 윤서영을 태운 구급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박진철은 젖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쓸어 넘기며 수행원들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당장 차대. 아까 그 녀석, 그 꼬맹이 쫓아. 비서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우산을 받쳐들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곁을 지키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는 저희가 나중에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철이 비서실장의 정강이를 걷어찰 듯이 위협하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민준이가 내 아들놈이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봐야겠단 말이야. 박진철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린 기사는 급히 차를 돌렸습니다. 검은 세단은 도심의 빌딩 숲을 벗어나 내비게이션조차 길을 찾지 못하는 좁고 가파른 언덕길로 향했습니다. 차가 올라갈수록 길은 좁아졌고 화려한 네온 사인은 사라진 채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내려앉아 있었죠. 이윽고 차가 더 이상 진입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이런 곳이 아직 남아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낙후된 달동네 판자촌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으셔야 합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의 자동문이 닫히자마자 박진철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이들은 의료진에게 인계되었고
아내 윤서영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침대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박진철은 비서실장을 붙잡고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잔이가 남아서 집사람이랑 애들 좀 챙겨. 병원장한테 연락해서 최고 등급으로 대우하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회장님은 어디로? 그 집에 다시 가봐야겠어. 애들 옷가지랑. 무엇보다 내 아들놈 물건이 거기 있잖아. 내 손으로 직접 챙겨와야겠어. 박진철은 수행원 한 명만 대동한 채 다시 검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그의 마음속 폭풍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도착한 달동네 판자촌 입구. 차에서 내린 박진철의 귀에 우당탕 콰직하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밤 공기를 찢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동순의 집 앞 좁은 골목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덩치 큰 사내들이 집안의 가재도구를 닥치는 대로 밖으로 집어 던지고 있었습니다. 야, 싹 다 끄집어내. 오늘 안에 싹 비워야 내일 공사 들어갈 거 아냐. 노란색으로 염색한 머리에 껄렁한 차림을 한 남자가 인부들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빗물 고인 진흙바닥으로 동수가 아끼던 낡은 로봇 장난감이 처박혔고 쌍둥이의 젖병이 사내들의 군합 아래 밟혀 찌그러졌습니다. 민준이 직접 발랐다던 꽃무늬 벽지가 북북 찢겨나가는 모습에 박진철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내 이놈들, 당장 멈추지 못해. 박진철의 천둥 같은 호통에 작업하던 사내들이 일순간 멈칫했습니다. 노란 머리 사내가 껌을 짝짝 씹으며 박진철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뭐야, 이 영감탱이는? 여기 관계자 왜 출입 금지야? 안 꺼져? 박진철이 지팡이 대신 들고 있던 우산을 바닥에 내리꽂으며 소리쳤습니다. 남의 집에서 지금 뭐하는 짓들이냐? 내가 이 집 아이들 보호자다. 노란 머리가 비웃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호자? 하, 웃기고 있네. 여기 경매 넘어간 지가 언젠데. 어제가 딱 계약 만료일이었어. 주인 없는 집, 우리가 청소 좀 해주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남자의 말에 박진철이 멈칫했습니다. 계약 만료라니. 아들이 지키려 했던 곳이 아니었나요? 수행원이 나서서 사내들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들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습니다. 어이 영감님, 곱게 가세요. 우린 합법적으로 철거 집행 중이니까. 아, 그 죽은 놈 친척이라도 되나 보네. 끼리끼리 논다더니. 죽은 놈. 아들을 지칭하는 그 경멸 섞인 단어에 박진철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대한민국 누구도 감히 입에 올리지 못했던 내 아들을 저런 시정잡배들이 모욕하다니요. 너 지금 그 입 함부로 놀렸냐? 죽은 놈이라니. 그때였습니다. 찢어진 문틈 사이로 기름진 머리를 뒤로 넘긴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번쩍이는 악어 가죽구두를 신은 그는 거만한 표정으로 박진철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구역의 악덕 건물주의자, 사채업자인 마 상구였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 뉴스에서만 뵙던 태성그룹 박진철 회장님 아니십니까? 마 상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박진철에게 과장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누군지 알면 처신 똑바로 해. 당장 내 아들의 집에서 손 떼. 박진철의 서슬 퍼런 경고에도 마 상구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입꼬리를 말아 올렸죠. 아드님 집이라. 글쎄요. 엄밀히 말하면 제 집이죠. 아드님이 빚만 잔뜩 남기고 가시는 바람에 제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 상구의 입에서 나온 빚이라는 단어. 박진철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성그룹의 후계자가 빚을 졌다니요. 무슨 헛소리냐?
내 아들이 돈이 필요해서 너 같은 놈에게 손을 벌렸을 리가 없어. 태성그룹 법무팀 불러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전에 당장 꺼져. 박진철의 호통에도 마 상구는 여유만만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박진철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회장님은 아드님에 대해 정말 모르시는군요. 자, 보시죠. 이게 아드님이 직접 지장 찍은 차용증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재밌는 각서죠. 수행원이 서류를 받아 박진철에게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친 서류에는 익숙한 민준의 필체가 선명했습니다. 금 5억 원정. 채무자 박민준. 그 아래에는 믿을 수 없는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유흥비나 도박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20XX년 3월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 1억. 20XX년 7월 보육원 부지 매입 계약금 2억. 20XX년 12월 동수, 은지, 은우 생활비 및 난방비. 단순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첨부된 현금 차용각서의 비고란에 적힌 민준의 자필 메모가 박진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감시망을 피해야 한다. 카드나 계좌를 쓰면 아버지가 바로 알아채고 아이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추적 불가능한 현금이 필요하다.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이자를 갚더라도 은지와 은우는 살려야 한다. 글씨 위에 얼룩진 자국은 분명 민준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박진철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가르친 것은 철저한 통제와 감시였습니다. 그 숨막히는 감시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는 대신 사채업자의 돈을 써가며 아이들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던 호화로운 저택, 수천억의 자산이 오히려 아들의 목을 조르는 올감이었습니다. 마 상구가 혀를 쯧쯧 찼습니다. 이 친구 참 미련하죠? 그냥 아버지한테 말 한마디면 해결될 껌값인데 끝까지 자존심 세우더니 죽어서도 빚쟁이 신세라니 쯧쯧. 이자까지 합치면 얼만지 아십니까? 마 상구의 빈정거림이 박진철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회장님, 돈은 많으시잖아. 아들 빚 대신 갚으셔야지. 안 그러면 이 집 밀어버리고 저 꼬맹이들이라도 팔아서. 조용히 해. 박진철이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냈습니다. 그의 고함 소리에 마 상구와 용역 깡패들이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박진철은 차용증을 구겨 쥐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뼈를 깎는 후회와 참담함이었습니다. 박진철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끓어오르는 분노로 잠겨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 준비해. 10억이다. 아니, 20억이라도 좋아. 지금 당장 이 앞으로 가져와. 전화를 끄는 박진철이 마 상구를 노려보았습니다. 살기 어린 눈빛에 압도된 마 상구는 헛기침을 하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일 날 박는 대로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내 놈 면상에 던져주마. 그러니 당장 꺼져. 내 아들 집에서 당장 나가. 아, 알겠습니다. 회장님 믿고 오늘은 철수하죠. 얘들아 가자. 오늘 공친다. 마 상구가 손짓하자 깡패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고요해진 폐허 같은 집 마당. 빗물에 젖은 민준의 사진 액자가 진흙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흙을 닦아내자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민준아, 이 미련한 놈아, 아비한테 말을 하지. 제발 말을 하지. 어둠 속에서 박진철의 통곡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찢겨나간 벽지 사이로 보이는 민준이 아이들의 키를 재며 그어놓은 눈금 자국만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한편 그 시각 대학병원 응급실, 산소호흡기를 낀 동수가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돈 없는데. 병원 가면 안 되는데. 고열에 시달리는 동수의 입에서 헛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내가 돈 아껴 썼는데. 쫓겨나면 안 되는데. 침대 곁을 지키던 윤서영이 동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서영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가, 걱정 마라. 돈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윤서영은 앙상한 동수의 손을 자신의 뺨에 비비며 흐느꼈습니다. 아이가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들이 지난 1년의 고단한 삶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이 뒤늦게 병실로 돌아왔을 때 윤서영은 동수의 머리맡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흙투성이가 된 양복을 입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그들의 마음에 닥친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박진철은 주머니 속 구겨진 차용증을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가품아, 네가 남긴 빚도, 내가 너에게 진 빚도, 내 남은 생을 바쳐서라도 다 갚으마. 박진철의 눈에 도끼 어린 결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사의 말에 박진철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는 조금 잦아들었지만 바닥은 질척한 진흙탕이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가 훅 들어왔습니다. 박진철은 수백만 원짜리 구두 굽에 묻는 오물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금수저였던 놈이 대체 왜 이런 곳을 드나들었단 말이냐? 박진철은 숨을 헐떡이며 가파른 계단을 올랐습니다. 수행원들이 비추는 손전등 불빛 끝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슬레이트 지붕집이 나타났습니다. 도망쳤던 동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갔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박진철이 수행원들을 제지하고 망설임 없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이 녀석?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열린 문 너머로 박진철의 상상을 초월하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성인 남자 2명이 눕기도 벅찬 좁은 단칸방이었습니다. 천장 곳곳에는 빗물이 샌 얼룩이 지도로 그려져 있었고 바닥에는 물을 받는 대야와 젖은 걸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 난장판 한가운데 10살 꼬마 동수가 양팔에 갓난아기 2명을 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으앙, 으앙. 배고픔에 지친 아기들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울지마, 은지야, 은우야. 형이 미안해. 우유 금방 줄게, 응. 동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식은 분유병을 아이들 입에 물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객에 놀란 동수의 눈이 박진철과 마주쳤습니다. 공포와 경계심이 가득한 상처 입은 짐승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박진철은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퀴퀴한 냄새 속에 섞여 있는 묘한 분유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방 한켠에 놓인 낡은 서랍장 위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익숙한 얼굴이 담긴 사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 아닌 늘어진 티셔츠에 추리닝 바지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아들 민준의 사진이었습니다. 동수와 쌍둥이를 양팔에 안고 박진철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들. 박진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벽 한쪽 구석에는 비상금이라고 매직으로 쓴 찌그러진 양철통이 뒹굴고 있었는데
뚜껑이 열린 통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박진철의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에 동수가 아기들을 등 뒤로 숨기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가요. 우리 집에서 나가요. 박진철이 사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 집? 여기가 사람이 살 곳이냐? 그리고 저 사진 속 남자가 정말 내 아빠란 말이냐? 똑바로 말해. 박진철의 추궁에 동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렸지만 눈빛만은 형용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빠예요. 박민준 아빠가 우리 가족이라고 했어요. 박진철은 기가 찼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민준은 결혼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상식적으로 자신의 아들이 이런 곳에 아이들을 방치했을 리 없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아들이 밖에서 아이를 낳았을 리 없어. 너희들 정체가 뭐야? 민준이가 여기서 뭘 한 거야? 박진철이 윽박 지르자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우린 고아였어요. 부모님 사고로 돌아가시고 뿔뿔이 흩어질 뻔했는데 아저씨가 아니 아빠가 우릴 구해줬어요. 동수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년 전 오갈 데 없는 삼남매를 발견한 민준이 이 방을 얻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룹 후계자 수업을 받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민준이 매일 밤 몰래 이곳을 찾아와 아이들의 기저귀를 갈고 쪽잠을 자며 아빠 노릇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수가 텅 빈 양철통을 집어들며 울먹였습니다. 아빠가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1년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여기 돈을 넣어줬어요. 아껴 쓴다고 썼는데 어제가 아빠 제사였잖아요. 어제 딱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박진철은 가슴 한구석이 몽둥이로 얻어맞은 듯 얼얼해졌습니다. 아버지, 저는 경영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과거 민준이 했던 말이 박진철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때 자신은 쓸데없는 소리 말라며 아들의 뺨을 때렸었죠. 그 아들이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아버지 몰래 이곳에서 자신만의 가족을 지키고 있었다니. 박진철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갈무리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곳에 둘 순 없지. 김 실장, 당장 아이들 챙겨. 시설부터 알아봐. 뒤따라 들어온 김 실장이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당장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 아들이 잠시 동정심에 놀아난 모양인데 이제 그만 정리해야지. 최고급 시설로 알아보고 후원금은 넉넉히 줘서 보내. 박진철이 지갑에서 수표를 꺼내려 하자 동수가 비명처럼 소리치며 박진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비켜라.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사는 것보다 따뜻한 밥 먹고 공부하는 게 나아. 싫어요. 아빠가 약속했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 안 찢어놓겠다고. 쌍둥이는 내가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동수는 박진철의 다리에 매달려 절규했습니다. 악에 바친 아이의 목소리가 좁은 단칸방을 울렸습니다. 아저씨가 뭔데 우리를 보내요? 우리 아빠 데려와요. 돈이면 다예요? 아빠가 우리 버리고 간 거 아니잖아요. 동수의 외침에 박진철은 멈칫했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마치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향한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등 뒤에 숨겨져 있던 쌍둥이 중 한 명이 자지러지게 울며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동수는 반사적으로 박진철을 놓고 아기에게 달려가 등을 토닥였습니다. 은지야, 왜 그래? 은지야. 동수의 손길이 닿은 아기, 은지의 얼굴이 불구죽죽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고 온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박진철이 다급하게 다가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손을 대자마자 화상을 입을 것처럼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거 열이 심하잖아. 언제부터 이랬어? 동수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제부터 비 맞고 나서 약 3 먹일 돈이 없어서. 박진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들의 흔적을 지우고 싶은 마음과 아들이 사랑했던 생명을 지켜줘야 한다는 마음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그는 젖은 방바닥에 널브러진 아기 포대기를 직접 집어들었습니다. 최고급 양복에 곰팡이 냄새가 배었지만 그는 아기 은지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간다. 동수가 앞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안 가요. 내 동생 내놔요. 조용히 해. 아이 죽이고 싶지 않으면 당장 따라와. 박진철이 천둥처럼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동수가 주춤거렸습니다. 박진철은 동수의 얼굴도 심상치 않게 붉은 것을 눈치챘습니다. 비를 맞으며 묘소까지 다녀온 탓인지 아이의 눈이 몽롱하게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너도 상태가 안 좋아. 잔말 말고 타. 박진철은 은지를 안고 밖으로 성큼성큼 나갔습니다. 김 실장이 황급히 나머지 쌍둥이 은우를 안아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내 동생들. 안 되는데. 우리 집 비우면 안 되는데. 동수는 비틀거리며 박진철의 뒤를 쫓았습니다. 열에 들뜬 아이는 횡설수설하며 박진철의 옷자락을 잡으려 허우적거렸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박진철은 은지를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눕혔습니다. 뒤따라온 동수가 차에 타려다 말고 문틀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타라니까? 뭐 하는 거야? 박진철이 동수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동수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힘없이 박진철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이의 몸 역시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이런 미련한 녀석들. 대체 어떻게 버틴 거야? 박진철은 정신을 잃은 동수를 뒷좌석에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운전석을 향해 그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병원으로,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밟아. 안에 있는 곳으로 간다. 검은 세단이 흙탕물을 튀기며 좁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집. 주인 잃은 빈집만이 덩그러니 남아 빗속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유산은 돈이 아니라 이 끈질기고 처절한 생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철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비워두고 온 그 집을 노리는 검은 그림자가 이미 골목 어귀에 당도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의 새벽은 낮보다 치열했습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심전도 모니터의 기계음과 의료진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VIP 격리 병실의 공기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영은 보조의자에 앉아 동수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열과 영양실조로 인한 쇼크. 의사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윤서영은 링거줄이 주렁주렁 매달린 아이의 앙상한 팔목을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이 어린 것이 1년을 어떻게 버텼을까? 우리 민준이가 이 작은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을까? 그때였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던 동수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몽롱한 시선이 허공을 맴돌다 윤서영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아줌마, 아니 할머니. 동수의 목소리는 모래를 삼킨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윤서영은 황급히 물컵을 들어 빨대를 아이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그래, 할미 여기 있다. 목부터 축이렴.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
물을 몇 모금 마신 동수가 윤서영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아이의 손바닥이 윤서영의 고운 손등을 덮었죠. 동수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한테서 좋은 냄새 나요. 윤서영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냄새? 병원 소독약 냄새밖에 더 나겠니? 아니요. 우리 아빠 냄새요. 아빠가 안아줄 때 나던 비누 냄새. 그거랑 똑같아요. 순간 윤서영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민주는 어릴 때부터 윤서영이 쓰는 라벤더 향 비누를 유독 좋아했습니다. 엄마 냄새가 제일 좋아라며 품에 파고들던 아들. 그 사소한 기억을 이 낯선 아이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손을 가졌다고. 그래서 나도 할머니 꼭 한번 보고 싶었어요. 동수의 고백에 윤서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져 동수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아들은 부모를 원망하고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달동네 단칸방에서도 아이들에게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서영은 침대 위로 몸을 숙여 동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내 할미다. 미안하다. 할미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세상 그 어떤 혈육보다 진한 끈으로 연결되었습니다. 1년간 굳게 닫혀있던 윤서영의 마음속 방에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진철이 들어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년 동안 웃음도 눈물도 잃어버린 채 시체처럼 지내던 아내가 아이를 품에 안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가겠다는 생명의 울음처럼 들렸습니다. 박진철은 조용히 다가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윤서영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무기력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이들, 우리가 키워요. 박진철이 곤란한 듯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당신 몸도 성취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김 실장이 알아본 시설이 있어. 거기 가면 최고급으로 대우받고 공부도 안 돼요. 윤서영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이 아이들 민준이가 목숨 걸고 지킨 아이들이에요. 밥 굶어가며 비까지 져가며 지킨 생명들이라고요. 그런데 남의 손에 맡겨요? 난 절대 못해요. 박진철은 주머니 속에 있는 아들이 남긴 구겨진 차용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은지와 은우는 살려야 한다. 아들의 절절했던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침대에 누운 동수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을 할아버지라 부르는 아이. 아이의 눈망울은 민준을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박진철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겠어? 다시 기저귀 갈고 밤잠 설쳐야 할 텐데. 우리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민준이 잃고 사는 지옥보다는 나아요. 이 아이들 없으면 나도 따라 죽을 것 같아요. 여보, 제발이요. 윤서영의 간절한 호소에 박진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굳은 인매가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집이 좀 시끄러워지겠군.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원 앞에는 태성그룹의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친 동수와 신생아실에서 나온 쌍둥이를 안고 박진철 부부가 병원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어디서 정보를 입수했는지 수많은 취재진이 병원 입구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에 숨겨진 손주가 있다는 소문은 이미 퍼질 대로 퍼져 있었죠. 회장님, 이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숨겨진 손주라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돌아가신 박민준 씨의 혼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플래시가 펑펑 터지자 동수가 겁을 먹고 박진철의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박진철은 멈춰서서 수행원들에게 비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동수의 손을 꽉 잡고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박진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였습니다. 내 가족입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좌중을 압도하는 박진철의 선언에 기자들이 잠시 웅성거림을 멈췄습니다. 박진철은 그 틈을 타 아이들을 차에 태웠습니다. 출발해. 리무진이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비가 그친 맑은 서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동수는 푹신한 가죽 시트를 신기한 듯 만지작거렸습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좋은 차, 깨끗한 옷, 그리고 따뜻한 할아버지의 손. 동수가 창밖을 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안 추워. 배도 안 고파. 앞좌석에 앉은 박진철이 백미러로 그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콧잔등이 시큰해졌습니다. 차는 어느덧 성북동 언덕을 올라 거대한 대저택 앞에 멈춰 섰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웅장한 대문. 동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래.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다. 현관문이 열리자 가사 도우미들이 놀란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윤서영은 익숙하게 쌍둥이를 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줌마, 2층 방 청소 좀 다시 해줘요. 아기들 쓸 거니까 먼지 하나 없게. 윤서영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박진철은 동수의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1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민준의 방이었습니다. 박진철이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습니다. 주인 잃은 침대와 책상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방. 그곳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들어가거라. 여기가 내 아빠가 쓰던 방이야. 이제부터는 너희 형제가 쓰도록 해. 동수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준의 학창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수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동수가 꾸벅 인사를 하자 박진철은 투박한 손으로 동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긴. 잘 왔다. 정말 잘 왔어. 1층 거실에서는 윤서영이 쌍둥이에게 우유를 먹이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적막강상 같던 대저택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늘이 걷히고 생명의 온기가 집안 곳곳을 채우기 시작했죠. 박진철은 민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목숨 바쳐 지킨 이 아이들. 이제 이 애비가 지키마.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다시는 이 아이들이 눈물 흘리게 하지 않으마. 박진철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오후의 햇살을 바다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차가운 빗속에서 시작된 비극은 이제 따뜻한 집으로 향하는 희망의 여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마냥 행복만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택의 높은 담장 너머로 또 다른 시련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성북동 대저택에 들어온 지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집안 풍경은 지난 30년간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으로 완벽하게 바뀌어 있었죠. 엄숙함과 정적만이 감돌던 거실 한복판에는 알록달록한 유아용 미끄럼틀이 떡하니
자리를 잡았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려청자 옆에는 플라스틱 로봇 장난감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아이들이 넘어질까봐 푹신한 매트가 꼼꼼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으앙, 맘마. 쌍둥이 막내 은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2층 천장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호랑이 박진철 회장이 한 손에는 젖병을, 한 손에는 딸랑이를 든 채 헐레벌떡 주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근엄한 정장 대신 늘어난 면 티셔츠에 곰돌이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오냐 오냐. 할비 왔다. 우리 장군님 배고팠어? 아이고 목청도 좋지. 박진철은 익숙하게 은우를 안아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처음엔 앉는 자세조차 어색해 땀을 뻘뻘 흘렸던 그였지만 이제는 제법 육아 고수의 태가 났습니다. 은우가 젖병을 빨며 방긋 웃자 박진철의 입가에도 무장해제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옆에서 결제 서류를 들고 서 있던 김 실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후 이사회 시작 10분 전입니다. 지금 출발하셔야 늦지 않습니다. 박진철이 은우의 등을 토닥이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김 실장, 목소리 낮춰. 애밥 먹는데 체하겠다. 그리고 이사회는 부사장 보고 들어가라고 해. 난 오늘 은우랑 놀아줘야 하니까. 하지만 회장님, 오늘 안건이 중요해서 내 손주 밥 먹이는 것보다 중요한 안건은 없어. 나가봐. 박진철의 호통에 김 실장은 입을 막고 크크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얼음장 같던 집안 공기가 사람 사는 훈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함께 윤서영이 나왔습니다. 우울증으로 침대에만 누워있던 그녀가 직접 이유식을 만들고 동수의 간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홍조가 돌았고 눈빛은 생기로 반짝였습니다. 여보, 당신 그러다 은우 버릇 나빠져요. 어서 옷 갈아입고 회사 다녀오세요. 싫어. 회사 가면 늙은 이사들 잔소리만 듣는데 뭐하러 가. 난 여기서 애들 보는 게 훨씬 좋아. 박진철이 투정을 부리듯 말하자 윤서영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힘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학교에 갔던 동수였습니다. 때국물 흐르던 옷 대신 깔끔한 교복을 입은 동수는 이제 영락없는 부잣집 도련님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눈망울과 예의 바른 태도는 여전했죠. 동수는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거실로 뛰어들어와 박진철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 봤어요. 박진철은 은우를 윤서영에게 넘겨주고 동수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동수 시험 잘 봤어? 동수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시험지를 꺼내 자랑스럽게 펼쳐 보였습니다. 빨간 색연필로 커다랗게 그려진 동그라미와 100점이라는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짜잔, 100점 맞았어요. 선생님이 글씨도 예쁘게 잘 쓴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박진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100점이라니. 여보, 이것 좀 봐요. 우리 동수가 천재인가 봐. 어떻게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았지? 그러게 말이에요. 민준이 어릴 때보다 훨씬 낫네. 윤서영도 아이처럼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박진철은 동수를 무등 태우고 거실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우리 장손 장하다. 김 실장, 당장 가서 최고급 액자 사와. 이 시험지 거실 정중앙에 걸어둘 거야. 동수는 할아버지의 넓은 어깨 위에서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어지러워요. 하하, 기분이 좋아서 그런다. 오늘 저녁은 우리 동수 좋아하는 갈비 먹으러 갈까?
박진철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저택의 높은 천장을 울렸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거실,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할머니, 그리고 옹알거리는 동생들. 동수는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꿈에서만 그리던 진짜 가족이 여기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가족은 모두 민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그날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이 아닌 눈이 시리도록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진 날이었죠. 박진철은 검은 양복 대신 밝은색 카디건을, 윤서영은 화사한 분홍색 스카프를 메고 있었습니다. 동수와 쌍둥이도 꽃가옷을 입고 나들이 나온 아이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 동수가 먼저 달려가 묘비 앞에 섰습니다. 아이는 준비해온 마른 수건으로 비석에 묻은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아빠, 나 이번 주에 받아쓰기 100점 맞았다? 할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어. 그리고 은지는 이제 걸음마도 시작했어. 아빠가 봤으면 진짜 좋아했을 텐데. 동수가 제잘제잘 그간의 일들을 보고하는 동안 박진철 부부는 돗자리를 펴고 민준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차려놓았습니다. 통곡과 오열이 가득했던 지난번과는 달리 오늘은 마치 소풍을 나온 듯 평온했습니다. 박진철은 술잔을 채워 아들의 비석에 올렸습니다. 민준아, 받아라. 아비다. 술잔을 올리는 박진철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벅차오르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마. 대신 고맙다. 네가 남겨준 이 선물들 내 목숨보다 귀하게 지키고 있다. 너는 거기서 편히 쉬어라. 아이들 걱정은 말고. 박진철은 비석에 새겨진 아들의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민준이 이제야 아시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행복해했는지라며 장난스럽게 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윤서영은 쌍둥이를 안고 비석 옆에 앉아 아이들에게 아빠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은지야, 은우야. 인사해. 아빠야. 너희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아빠야. 바람이 불어와 묘역의 코스모스들이 한들거렸습니다. 동수가 박진철의 옆에 앉아 그의 큰 손을 잡았습니다. 박진철은 그 작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거친 파도를 지나 평온한 항구에 도착한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지금 행복할까요? 동수가 맑은 눈으로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박진철은 동수를 무릎에 앉히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아마 지금 우리보다 더 크게 웃고 있을 게다. 네가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줬는데 안 기쁘고 배기겠냐? 헤헤. 저도 너무 행복해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은지랑 은우랑. 우리 평생 이렇게 같이 살 거죠? 당연하지. 그렇고 말고. 박진철은 동수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아래 5 가족의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된 이 순간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박진철이 동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동수야, 저기 잠자리 날아간다. 가서 잡아볼래? 와, 진짜네. 잡으러 가야지. 동수가 박진철의 무릎에서 폴짝 뛰어내렸습니다. 아이는 잠자리를 쫓아 잔디밭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에 박진철과 윤서영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잠자리를 쫓던 동수가 갑자기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동수가 손을 들어 코를 만졌습니다. 할아버지, 코에서 물 나와요. 박진철이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콧물이냐? 이리 와라. 닦아줄게. 박진철이 손수건을 꺼내 동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동수가 손을 떼자
콧물 대신 붉은 선혈이 주르륵 흘러내려 동수의 하얀 티셔츠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피가. 박진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디 부딪혔냐? 왜 갑자기 코피가 나? 박진철이 황급히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보통 코피라면 금방 멈춰야 했지만 피는 멈추지 않고 손수건을 적시고 박진철의 손가락 사이로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이상해요. 어지러워요. 동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동수가 휘청거리며 박진철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동수야, 정신 차려. 동수야. 박진철의 다급한 외침이 평화롭던 묘역의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돗자리에 앉아있던 윤서영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애가 왜 이래요? 몰라. 피가 안 멈춰. 기사, 차 대기시켜. 당장. 박진철은 피범벅이 된 동수를 안고 산 아래를 향해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 보이는 건 착각이었을까요? 가장 행복했던 절정의 순간 예고 없이 찾아온 불행의 그림자가 다시금 그들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의 품에 안긴 동수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상담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박진철과 윤서영의 심장을 옥죄어 왔죠. 주치의는 차트를 쥔 손에 힘을 주며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박진철이 참다 못해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말하게, 내 손자 상태가 어떤가? 왜 피가 안 멈췄던 거야? 주치의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동수군의 병명은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이라니요? 윤서영이 비명 같은 되물음을 토해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끔찍한 단어가 내 손자의 병명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이미 병세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혈소판 수치가 바닥이라 지혈이 안 됐던 겁니다. 당장 고강도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지만 아이 체력이 버텨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윤서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사의 가운을 움켜쥐었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제 겨우 만났는데, 이제 겨우 내 새끼 따뜻한 밥 좀 먹이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진정하게 생겼어요? 민준이 데려갔으면 됐잖아. 왜 또 이러는데? 차라리 날 데려가요. 제발 저 불쌍한 것 좀 놔두라고요. 윤서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1년 전 아들 민준의 영정사진 앞에서 토해냈던 그 비명과 똑같았습니다. 박진철은 입술을 꽉 깨물어 흐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 믿었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박진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치료 방법은 없나? 항암으로 일시적인 호전은 가능하지만 재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동수군의 경우엔 골수 이식이 유일한 완치 방법입니다. 골수? 내 거 줘. 내 뼈를 깎아서라도 줄 테니까 당장 수술해. 박진철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골수 이식은 조직적 합성항원이라는 유전자가 일치해야만 가능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일치 확률이 낮은데 조부모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타인의 경우엔 2만 분의 1 확률이고요. 박진철의 눈에 절망이 스쳤다.
이내 번뜩이는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동생들, 그래, 쌍둥이가 있잖아. 은지랑 은우, 걔들은 친동생이니까 맞지 않겠나? 네, 형제간 일치 확률이 25% 정도로 가장 높습니다. 쌍둥이들 검사를 바로 진행해 보시죠. 희망의 끈을 잡은 박진철은 즉시 쌍둥이의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온 집안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가혹했습니다. 진료실 모니터에 뜬 결과는 불일치였습니다. 어떻게 셋 다 안 맞을 수가 있습니까? 박진철이 의사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라 유전 형질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윤서영은 그 자리에 실신하듯 쓰러졌고 박진철은 벽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25%의 확률마저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동수는 곧바로 무균실에 격리되어 독한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며칠 사이 아이의 모습은 몰라보게 변해갔습니다. 통통하게 올랐던 볼살은 쏙 빠져 해골처럼 변했고 하얗던 피부는 검게 죽어갔습니다. 박진철이 마스크와 방호복을 입고 무균실로 들어갔습니다. 동수는 힘없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할아버지가 들어오자 황급히 베개 밑으로 무언가를 숨겼습니다. 박진철이 침대맡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동수야, 뭘 그렇게 숨기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아버지 오셨어요? 박진철이 베개를 살짝 들춰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동수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뭉쳐져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시작된 것이었죠. 박진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녀석아, 이런 걸 왜 숨겨? 할아버지 속상해 하실까 봐요. 머리카락은 또 자라잖아요. 저 진짜 괜찮아요. 동수는 고통을 참으려는 듯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 의젓함이 박진철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동수가 박진철의 방호복 소매를 잡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 저 병원비 되게 비싸죠? 뭐, 주사도 많이 맞고, 이 방도 엄청 비쌀 것 같아요. 저 때문에 할아버지 돈 다 쓰면, 은지랑 은우는 어떡해요? 나 그냥 집에 가면 안 돼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동생들 걱정, 돈 걱정을 하는 아이. 가난이 뼈에 사무친 아이는 아파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동수의 앙상한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비볐습니다. 방호복 위로 아이의 온기가 희미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런 소리 마라. 할애비가 가진 게 돈밖에 없어. 이 병원 통째로 사서라도 너 살릴 거야. 돈 걱정은 걔나 줘버려. 너는 낫기만 해. 알았지? 동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젖먹던 힘을 짜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실 좀 무서워요. 근데요, 만약에 제가 죽으면 아빠한테 가는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놈이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어딜 간다고 그래. 아빠가 널 얼마나 힘들게 지켰는데. 박진철이 버럭 소리를 지르자 동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 저 죽기 싫어요. 으흐흑. 참았던 울음을 터뜨린 동수를 박진철은 부서질세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등 뼈가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살려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박진철은 병실을 나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국내 골수 기증 등록자 데이터는 다 확인했나? 네, 회장님. 질병관리본부와 협회 쪽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지만 현재로선 일치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해외는 일본, 미국, 유럽 다 뒤져봤어?
해외 골수은행에도 긴급 조회 요청을 보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워낙 희귀한 유전자 타입이라 박진철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태성그룹의 총수, 손가락 하나로 수만 명의 밥줄을 좌지우지하고 마상구 같은 건달쯤은 돈다발로 쫓아낼 수 있는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철저히 무력했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도 생명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비상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소아 혈액 종양내과 무균실. 복도 의자에서 쪽잠을 자던 박진철과 윤서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료진들이 카트를 밀며 동수의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동수야. 윤서영이 병실로 뛰어가려 했지만 간호사들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동수의 가슴을 압박하고 산소호흡기를 씌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니터의 심박 그래프가 위험한 직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윤서영은 유리에 매달려 흘러내렸습니다. 박진철은 주먹으로 유리벽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만 주시오. 내 전 재산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한참의 사투 끝에 다행히 동수의 심박동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우 고비는 넘겼지만 이대로는 며칠 못 버팁니다. 쇼크가 또 올 겁니다. 최대한 빨리 이식하지 않으면.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진철은 창백하게 누워있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박진철이 젖은 눈을 닦으며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홍보실장 연결해. 내일 아침 전 언론사에 보도 자료 배포한다. 그리고 기자회견장 잡아. 김 실장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기자회견이라니요? 회장님, 동수 도련님 존재가 공식화되면 그룹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경영권 승계 문제로 시끄러워질 텐데요. 박진철이 김 실장의 멱살을 잡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주가? 경영권? 그딴 종이 조각이 문제야? 내 손자가 죽어가는데. 박진철은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전 재산을 사회에 내놓아도 좋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빌어서라도 내 손자 살릴 사람 찾을 거야. 내가 방송에 나가서 무릎이라도 꿇을 테니까 당장 준비해. 그것은 한 기업가의 지시가 아닌 벼랑 끝에 몰린 할아버지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박진철은 병실 유리창에 손바닥을 대고 잠든 동수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버텨라, 동수야. 하레비가 세상 끝까지 뒤져서라도 널 살릴 사람 꼭 찾아올게. 어두운 병원 복도, 박진철의 뒷모습이 비장하게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건 도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수백 명의 취재진이 설치한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있었죠. 단상 위에 오른 박진철은 준비된 원고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적 속에 마른 침 삼키는 소리만 들려올 때쯤 박진철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목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박진철은 붉어진 눈시울로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는 평생 저를 무서워했습니다. 제가 돈과 성공만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신이 보살피던 아이들의 존재조차 제게 숨겨야 했습니다. 아비인 저를 믿지 못해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박진철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갈라졌습니다. 기자들의 타자치는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그 착한 아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아이가, 제 손자 동수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핏줄이자 아들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사랑입니다. 박진철은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계의 제왕이 온 국민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제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손자 동수를 살려주십시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혈액 검사 한 번만 받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박진철의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숙여졌습니다. 그의 등은 흐느낌으로 들썩이고 있었죠. 이 장면은 전파를 타고 전국 각지의 TV와 스마트폰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사람들도,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절규를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병원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줄 서세요. 검사 받으러 오신 분들은 이쪽으로 서주세요. 간호사들이 목이 쉬어라 외쳤지만 줄은 병원 밖 주차장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병원 로비로 내려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기적은 돈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줄을 선 사람들의 면면이 조금 특별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청년, 허름한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 교복 입은 학생들. 박진철이 대기줄을 돌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휠체어를 탄 한 대학생이 박진철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저기, 박민준 형님 아버지 되시죠? 박진철이 놀라 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내 아들을 아나? 그럼요. 형님이 저 어릴 때 심장 수술비를 내주셨거든요. 형님 아니었으면 저 벌써 죽었어요. 은혜 갚으러 왔습니다. 옆에 있던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거친 손을 내밀며 거들었습니다. 저도요. 박민준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엄동설 안에 길거리에 나앉았을 겁니다. 보증금이며 쌀이며 몰래 도와주신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보육원 아이들도 민준 아저씨 덕분에 학교 다녀요. 줄을 선 수백 명의 사람들. 그들은 모두 생전에 민준이 박진철 몰래 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쓴 사채 5억 원. 그것은 낭비나 유흥비가 아니라 여기 있는 수백 명의 인생을 구한 생명의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박진철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훨씬 훌륭한 사업을 했어. 나는 돈만 벌 줄 알았지 사람을 남길 줄은 몰랐구나. 윤서영도 병실 창문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아들이 세상에 뿌린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 실장이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는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기적입니다, 회장님. 박진철과 윤서영이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찾다니? 일치자가 나타났다는 거야? 네.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공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검사 마치고 수술 준비 들어갔습니다.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윤서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박진철이 떨리는 손으로 김 실장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누구야? 어떤 분이셔? 내 전 재산을 드려도 모자랄 귀인인데.
김 실장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정말 놀랍습니다. 공여자가 3년 전에 백혈병을 앓았던 청년입니다. 백혈병 환자가 골수를 기증한다고 완치된 지 3년 됐답니다. 그런데 그 청년 수술비를 대준 게 바로 민준 도련님이셨답니다. 박진철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이 살린 생명이 다시 민준의 아들을 살리러 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민준이 보내준 필연이자 선행의 부메랑이었습니다. 박진철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보고 있니? 네가 동수를 살린 거야. 네가 살렸어. 수술 당일 수술실 앞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동수의 몸속에 있는 병든 피를 걷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주입하는 대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박진철은 동수의 손에 낡은 수첩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동수의 짐을 정리하다 발견한 민준의 육아일기였습니다. 동수야, 이거 보이지? 아빠가 쓴 일기장이야. 아빠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 다 적혀 있어. 동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러니까 꼭 살아서 돌아와야 해. 아빠가 준 생명 꽉 잡고 놓지 마. 알았지? 박진철의 간절한 당부에 동수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가 수술실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육중한 문이 닫혔습니다. 윤서영은 수술실 문에 매달려 기도를 올렸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우리 동수는 살려주세요. 박진철은 복도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다리를 떨었습니다. 1분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수많은 시민이 촛불을 들고 동수의 쾌유를 비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빛들이 모여 거대한 희망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영겁 같은 8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수술실 위에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주치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박진철 부부는 숨도 쉬지 못하고 의사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술은 의사가 활짝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주 성공적입니다. 아, 윤서영의 입에서 안도의 탄식이 터져 나왔고 박진철은 김 실장을 끌어안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이식된 조혈모세포가 아주 건강하게 자리를 잡을 겁니다. 공여자분의 상태도 좋고요. 이제 회복만 잘하면 됩니다. 동수가 아주 강한 아이네요. 그 힘든 걸 다 버텨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진철은 의료진의 손을 잡고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동수가 무균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 기운이 남아있는 작은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모니터 속 산소포화도 수치는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B-, B-, B- 규칙적인 기계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무균실의 동수가 눈을 떴습니다. 밖에서 밤새 지켜보던 박진철과 눈이 마주치자 동수가 산소 마스크 안에서 입을 오물거렸습니다. 유리벽 때문에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박진철은 입모양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할-A-버-G. 박진철은 유리벽에 손바닥을 대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태어나서 지은 미소 중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그래, 동수야. 하랩이 여기 있다. 장하다 내 새끼. 살아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창밖으로 따스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동수의 침대를 비쳤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완전히 물러갔고 이제 그들에게는 진짜 가족으로 살아갈 날들만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5월의 햇살이 서울 도심을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죠.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입구에는 제10회 민준 사랑 나눔 재단 장학금 수여식이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수많은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화환들 사이로 이사장 김동수라는 명패가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강당 로비 한쪽에서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박은우. 넥타이 좀 똑바로 매라니까? 오늘 형한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 아, 알았어. 누나는 무슨 잔소리가 할머니보다 더 심해. 숨 막혀 죽겠네, 진짜. 어느새 훤칠한 고등학생으로 자란 쌍둥이 은지와 은우였습니다. 은지는 민준을 닮아 눈매가 선했고 은우는 박진철을 닮아 턱선이 굵고 고집 섞인 뚝심이 보였습니다. 젖병을 물고 옹알이하던 갓난쟁이들이 이제는 교복이 터질 듯 건강한 청소년이 된 것입니다. 그때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허리가 꼿꼿한 박진철이 걸어왔습니다. 그 옆에는 온화한 미소를 띤 윤서영이 동수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고 있었죠. 녀석들, 그만 좀 싸워라. 너희 아빠가 보면 웃겠다. 오늘은 좋은 날 아니냐? 박진철이 허허 웃으며 손주들을 타박했습니다. 은우가 입을 삐죽거리며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누나가 자꾸 저보고 넥타이 못 맨다고 구박하잖아요. 저희래 봬도 정교 회장 출신인데. 그래, 우리 은우가 최고다. 은지 너도 동생 그만 놀리고. 어서 들어가자. 형 기다리겠다. 윤서영은 동수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동수, 이제 정말 어른이 다 됐네. 수트 입은 모습이 제 아비랑 똑같아. 아주 훤칠해. 할머니가 골라주신 거잖아요. 어때요? 저 좀 이사장님 같나요? 20살 청년이 된 동수가 싱긋 웃었습니다. 10년 전 백혈병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앙상했던 소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건강한 구릿빛 피부와 단단한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을 쏙 빼닮은 다정한 눈빛을 가진 멋진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죠. 동수는 명문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사람들처럼 아픈 아이들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은 그가 성인이 되어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재단의 공식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동수를 호명했습니다. 그럼 민준 사랑 나눔 재단의 신임 이사장 김동수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동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장학생과 후원자들, 그리고 카메라 불빛 앞에서도 동수는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객석 맨 앞줄에 앉은 박진철과 윤서영을 잠시 바라본 뒤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10년 전 저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아이였습니다. 비가 새는 단칸방에서 동생들을 안고 울던 날들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장래가 숙연해졌습니다. 동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의 사랑이 씨앗이 되어 저를 살렸고 그 사랑이 자라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저희 아버지 박민준 님이 남기신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객석에 앉은 박진철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습니다. 평생 숫자와 이익만 쫓던 냉혈한 사업가가 이제는 손자의 연설을 들으며
눈물 흘리는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 아픈 몸을 치료하고 이 재단을 통해 아픈 마음을 치료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기적을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수가 고개를 숙이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서영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노부부의 주름진 손 위로 지난 10년의 세월이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오후 가족들은 어김없이 민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0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그날과 똑같은 5월이었지만 오늘은 눈부신 햇살이 묘역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철쭉과 영산홍이 만발한 꽃길을 따라 가족들이 걸어 올라왔습니다. 동수는 의대 합격증과 오늘 받은 재단 임명장을 비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은지와 은우도 준비해온 카네이션 바구니를 놓으며 제잘거렸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모의고사 전교 10등 했어. 잘했지? 오빠는 맨날 1등만 해서 재미없잖아. 인간미는 내가 더 있지? 은지가 으스대자 은우가 콧방귀를 꼈습니다. 웃기시네. 아빠, 은우 어제 축구하다가 옆집 유리창 깼대요. 할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 야, 그걸 아빠한테 이르냐? 아이들의 투정을 듣는 비석 속 민준의 사진이 오늘따라 더 환하게 웃는 듯 했습니다. 박진철은 비석의 소주 한 잔을 따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보거라. 네가 심어놓은 나무들이 이렇게나 울창하게 자랐다. 이제 나는 여한이 없다. 박진철이 술잔을 비석에 뿌렸습니다. 나중에 널 만나면 그때는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너무 외롭게 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는 다 알 거예요. 당신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웠는지 하늘에서도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윤서영이 박진철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잠시 후 박진철이 눈짓을 하자 윤서영과 쌍둥이가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형, 우리 먼저 내려가 있을게. 아빠랑 할 얘기 많지? 은우가 눈치 빠르게 동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박진철 부부와 쌍둥이는 먼저 산책로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동수와 민준, 두 부자만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죠. 홀로 남은 동수는 비석 앞에 앉아 손으로 차가운 돌을 쓰다듬었습니다. 10년 전 빗속에서 아빠를 부르며 울던 10살 꼬마는 이제 아빠를 지킬 만큼 듬직한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빠, 동수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나 기억나? 그 비 오던 날. 내가 아빠한테 약속했잖아. 쌍둥이 잘 보살피겠다고. 우리 가족 절대 안 헤어지게 하겠다고. 동수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마치 민준의 따뜻한 손길처럼 동수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나 약속 지켰어, 아빠. 은지랑 은우 건강하고 착하게 잘 컸어. 할아버지랑 할머니도 이제 많이 웃으셔. 그리고 나도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 중이야. 동수는 안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달동네 단칸방에서 민준과 삼남매가 함께 찍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꼬질꼬질한 얼굴로 환하게 웃던 그 시절의 사진. 그는 그 사진 옆에 오늘 아침 대저택 마당에서 찍은 5가족의 새로운 가족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사진 속 박진철과 윤서영, 그리고 훌쩍 큰 삼남매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정말 많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동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아래 주차장에서 박진철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수야, 얼른 내려오너라.
저녁 먹으러 가자. 은우 녀석 배고프다고 난리다. 형, 빨리 와. 나 배가 등가죽에 붙었어. 동수는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비석을 향해 씩씩하게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다녀올게요, 아빠. 또 올게. 동수가 뒤를 돌아 가족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펄럭이는 코트 자락과 가벼운 발걸음, 그 뒷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묘역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카메라는 멀어지며 민준의 묘비와 행복하게 걸어가는 가족의 뒷모습을 한 프레임에 담았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묘비명 옆에 박진철이 새로 새겨넣은 문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지은 집, 영원히 이곳에 잠들다. 어둠과 절망의 비를 뚫고 피어난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영원한 약속이 되어 세상에 남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빗속에서 아들의 무덤을 지키던 작은 아이 동수,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 비로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박 회장 부부의 모습이 가슴 먹먹한 여운을 남깁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를 지키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혈육보다 진한 사랑임을 보여주었죠. 죽은 민준 씨가 남긴 5억 원의 빚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뿌려진 사랑의 씨앗이었고 결국 아들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의 열매로 되돌아왔습니다. 사랑으로 지은 집이라는 묘비명처럼 우리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유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진심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삭막한 세상살이에 지친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차가운 비바람 뒤엔 반드시 눈부신 햇살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